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선택 2022 6일 지방선거 특집 MBN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제8회 지방선거가 오전 6시부터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투표소 상황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3선 서울시장 출신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맞대결인 서울시장 선거. 오늘 자정이면 누가 웃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투표소 상황 살펴봅니다. 오지혜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종로 평창동 이북 5도위원회에 설치된 투표소 오전 내 한산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외출하는 김에 투표소를 들린 유권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 개개의 발길도 드문드문 이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투표의 의미도 좀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뽑은 대표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투표장에 같이 왔습니다. 네, 서울에선 총 2,200여 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37만여 명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지역 일꾼 566명을 뽑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는 특히 누가 되든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전직 인천시장이었던 만큼 최초로 수도권 2곳의 광역자치단체장 경력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는 현역 프리미엄 때문인지 오 후보가 우세했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현역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조직력을 무시 못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투표율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7일과 28일 있었던 사전투표, 서울은 21.20%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밑돌고 있는데 자치구 가운데는 도봉, 서초, 성동, 노원 순으로 투표율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번 선거 갑자기 뜨거운 격전지가 된 곳이 있죠.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선거구인데요.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는데 막판까지 지지율은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네, 이곳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 선거구 제1투표소입니다. 오늘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이곳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 등 전국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인천 계양을 선거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고 지난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이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양 지역과 인접한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도전장을 던진 인물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인데요. 정치적으로는 무명이나 다름없지만 윤 후보는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잇따라 송영길 전 대표와 맞붙어 선전 끝에 패배했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인데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손쉬운 승리를 위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는 날선 비판과 함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정당성이 없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이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라는 지지율 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박빙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제1투표소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종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마다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곳이죠. 네, 세종 투표소에 나가 있는 안병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종시 해밀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된 해밀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쥐고 온 가족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온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아 투표를 한 지역 주민은
정책과 공약에 따라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기존에 잘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기존인 분께 응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공약을 제시해 분들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새롭게 믿어보겠다라는 의지로 투표를 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라고 여겨지는 이곳 충청 지역에서는 총 4곳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뽑게 됩니다. 먼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3선에 성공할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민주당 텃밭에서 승리를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장 역시 여야 후보 간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지, 동구청장과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처음으로 시장직을 탈환할지 주목됩니다. 충남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인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접전을 벌이고 있고, 전현직 대통령 참모간 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충남도지사는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춘천 남북도와 대전시의 투표율은 약 9%가 넘는 상황입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지방선거인데요. 충청권이 역대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이곳 충청 민심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해밀동 투표소에서 MBN 뉴스 안명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투표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투표율인데요. 9.4%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요. 18년 지선 때 15.7%, 20년 촌성 때는 15.3%, 그리고 바로 직전인 2022년 대선 때는 16%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대 지선 투표율 살펴봅니다. 현재 12%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0년에는 21.6%, 14년엔 18.8%, 18년에 15.7%로 점점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표율 상위 5곳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이 15.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제주가 13.6%, 경남이 13.3%, 경북 13.3%, 충남 13.2% 순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율 하위 5개 지역 전해드립니다. 제일 낮은 곳은 광주 7.8%입니다. 다음으로 전북 10.3%, 세종 10.4%, 인천 11%, 서울은 11.4%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4,125명의 지역 일꾼을 뽑고 7명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신재우 정치부 기자 4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투표하시고 오셨나요? 네, 저 뵀죠. 네, 의원님은 네, 저도 오늘 오전에 일찍 투표를 하고 오셨네요. 네, 방송국 위원님도 저는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 네. 신 기자는 했습니까? 저도 끝나고 가려고. 그렇군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20.62%였는데 이 투표가 몇 시까지 가능하고 오늘 투표할 때 주의할 상황 없는지 신재우 기자가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전 투표와 달리 이번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되고요. 오늘 투표는 일단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보통 유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PCR 검사서 등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서가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고요. 일반인이 6시 넘어서 투표하는 건 안 됩니다. 한 가지 또 코로나 확진자분들께서 유념하셔야 할 점이 사전 투표 때는 7시 반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사전 투표는 8시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7시 반, 30분 당겨졌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께서는 이거 꼭 유념하시고 그 입증 자료를 준비해 가시고 투표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이 사상 최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오늘 아까 저희가 수치로 전해드리긴 했지만 투표율은 조금 낮은 모습이거든요. 오늘 총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전 투표율은 20.62%. 이게 지난 사전전 지선과 비교하면 0.48%포인트 상승한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최종 투표에서 높아질 것이냐.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게 지난 3월 대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대 사전 투표에 비해서 지난 20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았어요. 하지만 최종 투표율은 19대보다 0.1%포인트 낮은 77.1%에 끝났습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은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도 4년 전에는 60.2%였는데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지금 판세 자체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예리가 떨어질 수 있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도 워낙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모르죠. 만약에 또 지지 세력들이 막판에 세력을 규합한다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4년 전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 사실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워낙 지지율이 뭐 잘 나오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반면 민주당에서도 안 나와서 또 안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에 보면 4년 전에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20%였잖아요. 20%였는데 26점인 아니 20%. 근데 최종 투표율은 60%가 나왔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20% 좀 넘으니까 60% 넘을 거다. 절대 안. 저는 55%도 안 갈 거다. 50대 초반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아시는 거 첫째,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갈 동의를 많이 잃었어요. 그게 뭐가 신이 나야 나가는데 여론조사 나오는 이전까지 발표를 보면 힘이 쭉 빠지는 형국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보자면 많이 유리하네. 내가 안 나가도 되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투표 심리가 고양되지 않는 그런 국민이다. 저는 그래서 50대 초반이 55%는 못 넘어간다. 50대 저는 초반 한 1, 2%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투표를 막 독려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과거와 달리 뭐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하고 낮다고 해서 불리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실망하셔서 투표장으로 나가기 좀 꺼려하시고 기운이 없으신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투표를 많이 하는 또 그 투표를 많이 얻은 정당이 이기는 겁니다. 어느 당이건 할 것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소중한 본인의 권리죠. 권리이자 의무이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이 지금 대통령의 그 취임이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루어지는 선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서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조금 전에 해주신 대로 이번 지선은 대선이 끝난 지 3달도 안 돼서 열리는 데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열리는 것이다 보니까 대선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허니문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선거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의원님?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있었는지 시간을 봤어요. 85일이에요, 85일. 석 달이 안 됐다는 표현, 85일 됐고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지 오늘이 23일째예요. 이런 효과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으자. 다시 말하면 국회 권력은 아직은 어찌됐건 야당에게 민주당에 있지만 지방 권력은 지난 4년 전에 2018년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때 보면은 거의 민주당으로 넘어갔잖아요. 17개 광역단체 중에 3곳, 대구, 경북, 제주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가 된 것 외에는 13곳을 민주당이 다 차지했던 기업.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 가운데 24대 1이었던 것.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31개 시장 군수님 가운데 29대 2였던 것. 이런 거 기억하는 입장에서는 지방 권력, 다시 말해서 지방 정부가 이겨야 그 정권교체가 완성된다는 논리가 통할 여지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봐서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냐 민주당의 선방이냐고 언론들이 분석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근데 지금 지금 투표율과 또 사전 투표율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강원, 뭐 세종, 서울 이런 곳이 지금 좀 약간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일꾼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인물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년 전에 민주당이 정말 많은 곳에서 당선이 되기도 했지만 그 4년간을 이끌어왔던 지방의회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그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이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이렇게 좀 4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경합 지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강원도나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욱 기자, 일단 오전 11시 투표율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는데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투표율 같은 경우는 이번 11시 기준으로 9.7%가 나왔는데 지난 선거로 따지면은 15.7%였거든요. 거의 뭐 2배 가까운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사전 투표도 사실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지난 지선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투표율 상당히 좀 저조하다. 방금 신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이제 지방선거의 목표가 이제 60% 투표를 뚫느냐 마느냐인데 이번에는 정말 50대 중반, 정말 보수적으로 봐서는 50대 초반까지도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보면요, 박 의원님. 그 투표용지에 뭐 기초의원 같은 경우 1-가, 1-나, 뭐 2-가, 2-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표는 뭐 이렇게 한 명만 찍는 거죠, 그거는? 당연하죠. 이건 지금 투표 유권자분은 상당히 지금 곤란하실 텐데 일단 투표용지만 7, 8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 교육관 같은 경우는 뭐 정당도 없고 기호도 없고 사람 이름을 외우고 나가야 돼요. 상당한 유권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힘드시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박 의원 설명, 저도 이 현장에서 선거를 많이 보고 선거 지도도 해보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뽑는데 우리 지역에서 3명 뽑는데 하면 어르신들이 3명을 찍는 거예요, 하나를. 그게 무효표가 많이 나와요. 그 퍼센테이지가 무시 못해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 헷갈린다 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지금 무투표 당선이 우리가 4,000명 뽑는데 지금 4,100몇 명 뽑는데 이미 509명인가 통계를 봤어요. 509명이 무투표 당선자예요. 무투표 당선이라 하면 투표 용지도 안 줘요. 이 사람은 오늘 6시 이후에는 당선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투표도 없이. 그래서 무투표 당선자가 509명이나 나온다. 이것은 결국 아시는 대로 영남과 호남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양당이 그냥 공천하는 순간 당선이 돼 이런 결과라서 지방자치의 어떤 본령하고는 맞지 않는 대목을 말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4,000명 뽑는데 509명은 이미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그럼 사실 그거를 위해서 뭐 중선거구, 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또 당에서 어떻게 변환하면 1-가, 나. 예를 들어서 2명을 뽑으면은 복수공천을 해야 되잖아. 1-가, 1-나. 2-가, 2-나를 공천 2명씩 공천하면 그나마 무투표가 안 되는데 아예 짠 듯이 1-가, 2-가만 한 명씩만 공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묵적 담합이죠. 그러니까 무투표 2명이 무투표 당선, 제3당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과 달리 좀 이 대목도 저는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사실 이와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런 일이 좀 빚어졌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선거를 보면 선거를 앞두고 나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것, 뭐 한 달도 안 돼서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출마하는 사람도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뭐 A 지역에 출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거구가 변경이 돼서 뭐 B 지역과 통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당에서 공천도 늦어지고 그리고 후보자도 자신을 알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신 의원님 생각이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 귀한 선거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본인의 공약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그 스킨십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또 지역으로 인해서 좀 구분이 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중대선거구제로 변동을 하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선거구 획정을 선거 며칠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걸 좀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뭐 적어도 90일 전에는 해야지 그 후보를 알릴 수 있고 유권자들의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각 당의 목표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어제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충청권과 서울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집중 유세 현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김은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죠, 여러분. 중앙 권력을 거머쥔 윤석열 정권이 지방 정부까지 독식하게 된다면 국정 균형을 위한 브레이크가 고장날 것입니다. 네, 각 당의 공동 선대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신 의원님, 두 당의 일단 어느 정도 투표를 기록을 해야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투표율 갖고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0% 초반으로 가면 냉정히 말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거예요. 다 말을 바꾸면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저력이 조직력에 있고 지방정부,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 이런 지방 조직을 갖고 있고 뭐라 그럴까요? 단체장과 여러 가지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갖고 있는 조직인데 그 동원이 안 됐다 내지는 많이 이제 동의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거는 맞다. 근데 그게 뭐 완벽하게 유리할 거라고 보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 있잖아요. 지금 계양구 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인천 지역의 인천시 전체의 평균 사전 투표율이 20%일 거예요. 근데 계양만 25%가 육박해요. 네. 그건 무슨 의미야? 계양구 월만. 계양구 월에 있는 민주당 조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투표율을 따지기는 힘들지만 지금 봐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게 저는 맞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현실적이고. 네, 낮으면 그렇다. 네. 네. 정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연일 투표를 해야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네, 저는 투표하면 당연히 많이 하면 또 이길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우리가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가 한 20.62% 정도가 되는데 많은 좀 젊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또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본투표 때는 조금 더 젊은 분들보다는 좀 어르신 분들이 좀 많이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특히 이번 또 6일까지 제 주변에도 보니까 휴가를 얻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징검다리처럼 해서 휴가를 얻으신 분들도 많고. 또 다음 주 현충일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까지. 네,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를 젊은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본투표에서는 좀 어르신 분들이나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조직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을 미는 분들이 투표를 하시겠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민주당에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대한민국 정치에 저는 더 나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에 투표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무당층 또 중도층에 계셨던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신다는 거고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꼭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우리가 또 여론조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 오세훈 한명숙 그 후보의 경쟁에서도 여론조사는 18% 19%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본투표에서는 0.6%의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는데요. 너무나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셔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 투표장에 나가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요. 각 당의 지도부가 어디를 향했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재우 기자, 각 당이 어디를 주로 많이 갔습니까? 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던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각 당의 지도부가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가는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충청,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수도권과 충청이 이제 접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경기지사도 마찬가지고, 세종시장, 대전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은 그런 쪽을 지금 노린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계양을 이재명 아무래도 후보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계양을 해서 의외의 접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대신 여야 모두 텃밭인 영남과 호남은 이번 선거에서 일찌감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좀 발길이 뜸했습니다. 여기에 또 막바지 또 김포공항 이슈가 터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주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자, 현재 투표가 시작된 지 5시간가량 돼가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진 기자 지금 전국 본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4년을 책임질 4천여 명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유권자들의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 지 약 5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오전 1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4년 전 같은 시간보다 15.7%보다는 낮아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62%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본투표율 추세가 이어진다면 최종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60.2%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선거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도 짚어주시죠. 네, 점심 식사 이후에 투표하러 많이들 나가실 텐데요. 우선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정 투표소는 포털 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 투표소로 가셔야 한다는 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 30분 전까지 꼭 도착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되는 선택 2022 지방선거 특집 방송은 MB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신재우 기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요.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집중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계양을에 집중을 했다. 아무래도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그쪽에 지금 판세가 집중되는 상황이고 투표율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투표를 동료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 압승이 기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압승이 기대되더라도 실제로 투표를 해야지 당선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투표를 독려한 게 필요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샤이 진보에 약간의 좀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 자체 좀 웃긴 게 샤이 진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진보지만은 진보로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진보 부끄럽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좀 어떤 실망감 큰 것 같은데 일단 샤이 진보가 많이 결집이 돼야지 좀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지금 본투표 상황을 봐서는 조직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사실은 이 대선 주자들이 많이 총출동을 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사실 그래서 이 초호화 캐스팅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초호화 캐스팅 좋은데 처음에 전략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면 대선 얼마 안 됐다는 건 80 며칠 취임한 지 20 며칠밖에 안 된다는 그 허니문 효과도 있지만 그 덕분이고도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쭉 해보면 그 정권 안정론이 견제론보다 훨씬 높고 정당 지지율이 차이가 나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거 전략을 저는 구사했다고 보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올라오고 그 자리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고문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순간
이건 굉장히 꼬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방 일꾼론이 안 먹히게 되는 구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중앙 권력은 내려놨지만 국회를 갖고 있다는, 적어도 대통령은 뺏겼지만 국회는 우리가 다수 당이야라고 힘을 보여주고 싶은 그 대목이 금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 이런 데서 무리수로 국민에게 비춰졌다. 또한 예를 들어서 뭐 큰 소리 쳤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라든지 이런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오히려 이른바 되치기를 당하면서 실망하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국회의원 한 분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후보 의원 입장에서는 당선되더라도 이른바 상식분이 영광이 되는 그런 대목 아니겠느냐. 오히려 민주당의 고민이 선거 이후에 더 깊어질 공산이 커 보여요. 저는. 네, 이재명 고문이시죠. 고문이신데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또 담당하셨는데 네. 그런데도 사실 인천 계양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좀 불안함이 감지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선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과거의 선거들과는 다르게 그 특수성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양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계양이라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긴 하지만 계양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계양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그 후보가 출마를 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저는 계양의 발전과 그리고 앞으로 인천의 발전을 우리가 또 수도권에서도 더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괄을 맡아서 또 총괄로 또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계양에 집중을 하셨고요. 또 계양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이 되신다면 계양의 더 발전,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계양의 발전을 기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 계양을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내리 5선을 차지했던 지역이죠. 이렇게 당초 예상은 정말 민주당 쪽에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됐지만 무명에 가까운 국힘 윤영선 후보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민주당이 처음에 전략을 지금처럼 막판에 했던 것처럼 지방 정부까지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저희들에게 견제와 균형할 최소한을 남겨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초반에 굉장히 의석을 믿고 그 머슬 파워랄까 근육을 자랑했던 그 대목이 좀 문제가 됐다. 대표적인 게 계양을인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면 수도권과 전체적인 전국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걸려버린 게 국힘의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여기는 그때 기억나시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을 근데 해야 된다 여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4년 후에도 나올 사람. 뭐 이렇게 하죠. 윤영선 씨. 이런 게 누굽니까? 두 번 2016년, 2020년에 손영길 의원한테 두 번이나 진 사람이에요. 다만 그래서 구호가 25년 대 25일로 간 거고 완전 말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민주당 세가 강한다 하면 17대가 아니고 2000년 16대의 송영길 후보가 그때 계양구로 당선돼. 그 다음에 이제 2017대에는 이제 가벌로 나뉘었는데 어찌됐건 22년 가운데 20년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한 거예요. 2년 한번 보궐선거 남겨두고 그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브랜드, 이재명이 먹힐 거다라는 그게 좀 상치된 결과가 저는 나오고 있다. 물론 당선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선거,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재명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계양을에 갇혀버린 이재명 후보를 구하는데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몰렸다. 제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네. 인천 계양을 사전 투표율이요 상당히 높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에 육박했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전투표가 높았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젊은 분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지역에서 올해 또 정당 활동을 하기도 하셨지만 실제 주소지가 목동 아파트로 2004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 전날에 계양구로 옮겼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지역의 연고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선 이후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 그리고 이 선거에서 계양의 발전을 이루어낼 사람, 계양 주민분들이 한 분 한 분 살기 좋은 나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보고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번이 지방선거인데 지금 저희가 재보궐선거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1,100만 평에 이르는 강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우리 계양구는 강남에 붙어있는 분당처럼 다시 발전의 기회를 누린다. 여기 우리 김포공항 이용하는 대부분 국내선이 제주도 가는 것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KTX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게 되면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박 의원님,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 굉장히 뜬금없는데 갑자기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예, 뭐 그만큼 급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던지고 있는데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건 솔직히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대형, 초대형 국책 사업이죠. 이걸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또 초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께서도 당내 조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제주도지사 민주당 후보까지도 이거는 인천 계양을에 나온 후보가 나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상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공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될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터져놨기 때문에 이걸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인천과 제주도 해저 터널 좋죠.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저기 고속 전철 말씀하셨는데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현재 공항철도로 간다고 그러면 10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걸리는 시간은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7개 정거장 거쳐야 되는데 38분이 걸리고 그것도 그 수직 이착륙 시대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벤져스 나오는 항공모함 뜨는 그런 거 지금 상상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공상 과학적인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당내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거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계양을 해서 급하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뭐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영상이 준비돼 있으니까 저희가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공약이 급조된 두 후보의 졸속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약이 나온 지가 이제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을 불과 사나흘 남기고 나온 이 공약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렇게 중요한 공약입니까?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강남 사람은 청주공항을, 동쪽에 계신 분은 원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은 어디를 이용해야 합니까? 후보가 도망가더니 이제는 공항까지 도망갑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또 뭐였죠 표현이? 완박? 그 표현도 썼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고리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박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이걸 내놓은 건데 뭐 비현실적인 것은 다 국민들이 아실 테고 특히나 저게 사실은 이제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이다. 양천구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한 번은 던질만한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표를 이게 왜냐하면 고도 제한 걸리죠. 소음 있죠. 재산권 침해 있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와 공항은 SOC라 그래가지고 전 나라가 달라들어서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현실적인 대안 없이 김포공항을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을 한다는 게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을 합치고 그 김포공항 자리에다 20만 호의 아파트 단지 신도시를 만들면
그러니까 강남을 지어주겠다. 서부에다가 서울 서부에다 강남을 지어주겠다는 게 사실은 그 내심 공약이 강남을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뭐 비현실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글쎄 뭐 뜬금이 없어서 이게 표가 과연 될까 이재명 후보한테도 저는 오히려 좀 글쎄 표를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신뢰도만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뭐, 오히려 네. 이렇게 우리가 공약으로 여야가 다투고 있다, 공약으로 후보들이 싸우고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정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또 지역 공약이기 때문에 A 지역에 좋은 게 B 지역에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비행기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요. 고도 제한도 있고 좀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 또 계양이나 또 강서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또 이어질 수 있는 벨트를 또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그 서부권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그 서울시 의회에서 질문을 통해서 공항 관련해서 뭐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많은 공부를 해보겠다, 지켜볼 만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갑자기 나온 공약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정당에서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 다시 우리가 공론화를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 이후에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본 투표가 시작된 지 6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요.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 12% 넘어섰는데요.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이 시각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고선영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고선영 아나운서, 혹시 이번 지방선거에 총 몇 명의 후보가 등록한 줄 아시나요? 글쎄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총 7,616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꾼이 될 후보 사전에 꼼꼼하게 공약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소 향하실 것 같은데요. 전국 곳곳 투표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전국 투표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12.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곳곳의 관광 명소와 함께 지역별 투표율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수도 서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투표율 12%입니다. 바다와 낭만의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의 광안대교가 보이는데요. 부산 투표율은 12.6%입니다. 이번엔 뜨거운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율도 과연 뜨거울까요? 지금 대구 투표율은 11.7%.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보이네요. 인천 투표율 11.5%입니다. 민주항쟁의 정신이 담긴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광주 투표율은요, 7.8%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의 상징 한비탑이 보입니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투표율 12.5%입니다. 곧 있으면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울산 투표율은요, 13.2%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종 호수공원이 펼쳐진 세종입니다. 세종의 투표율 10.4%입니다. 이어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투표율 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 12.7% 보이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이곳은 강원입니다. 강원의 투표율 살펴볼까요? 16.7% 기록하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남한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충북 투표율 알아봅니다. 14.2% 보이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의 중심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투표율 14.2%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 가면은요, 한옥마을 꼭 가야 합니다. 전북 투표율 알아볼까요? 11.5%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의 시원한 바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한데요. 전남 투표율 살펴보시죠. 13.1%입니다. 문화유산 최대 보유 지역 경북으로 갑니다. 경북 투표율은 13.6%. 자, 이번엔 시원한 바닷길을 따라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투표율은 13.6%입니다. 혼자 없어의 제주 바다 참 아름답죠. 지금 이 시각 제주 투표율은 14.5%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표율을 짚어봤습니다. 아직 사전 투표율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데요. 오후 1시 이후에 합산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표소 안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투표할게요. 투표하셔요. 지역 일꾼. 지역 일꾼.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아주세요. 지역 경제, 지역 경제. 지역 경제 살려주세요. 우리 지역 경제 좀 살려주이소. 와우, 잘한다. 희망을 위한 투표. 함께 합시다. 투표하러 오이소. 네, 현재 시간 11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하시고 또는 하시기 전에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현재 기자가 주의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용지가 많기 때문에요. 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도지사, 또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뽑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 사람당 7장에서 8장을 배부받아서 두 차례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현재 기자가 투표 방법 알려드립니다. 투표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광역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 유권자들은 한 장을 더 받아 최대 8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 적용을 받아 각각 5장, 4장을 받습니다. 투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렇게 1차 투표에서는 총 3장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각각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 군장 용지인데요. 만약 재보궐선거 지역이라면 여기에 한 장을 더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았습니다. 각각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비례 광역 기초의원을 뽑게 됩니다. 기초의원 투표는 같은 정당이라도 2명 이상 출마할 수 있어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데 반드시 한 명에게만 표를 줘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 투표소에 도착해야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됐던 임시 기표소를 없애고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장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확진자께서는 투표소에 오실 때 신분증 외에도 투표 안내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 통지 문자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낙서를 하거나 어느 칸에 기표한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용지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됩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두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양 당이 일단 그 전체 광역으로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것 같다. 뭐 사실은 아직 선거가 진행 중이라서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예측치를 좀 전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나마 내심 흔히들 뭐 최소 9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 9곳.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크다가 뭐 2, 3위, 2 또는 3위 더해진다. 그래 보면은 11 아니면 12개, 심지어는 뭐 13개도 되는 거다. 이런 소리를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9곳이라 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이 9곳이고 4곳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전남, 전북, 광주, 제주 빼고 4곳 우세 빼고는 나머지는 경합지예요. 나머지가 어딥니까? 경기, 충남, 대전, 세종. 이 4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4곳에서 승부가 갈라질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정확히 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9곳이라 하면서도 내심은 11 또는 12곳을 바라보는 것 같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4곳인데 4곳에서 플러스 1, 2냐 뭐 한 곳이냐 두 곳이냐 이런 싸움 아닌가 싶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도 일단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네. 또 자세히 얘기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우세한 지역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4곳으로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근데 경합 지역이 물론 여론조사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경합 지역이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이렇게 6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김은혜 후보의 어떤 그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또 선관위를 통해서 모든 경기도의 그 투표소에 그 선관위 관련된 그 공보물이 또 붙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저희가 조금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도 이광재 지사가 당선이 될 때도 출마하기 전에 한 20% 차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따라잡아서 당선이 되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최소 6곳 이상 당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 뭐 충남의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하게 그 지역을 다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나오면서 해석이 저마다 엇갈리고 있는데 신재우 기자, 이 가장 마지막에 지금 사실은 일주일 동안은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고 조사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있던 결과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여기 계시는 전 의원님들 말씀대로 사실 9곳이 국민의힘 우세, 4곳이 이제 민주당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 강릉, 충남 9곳, 민주당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곳인데 이제 접전지는 경기, 인천, 대전, 세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파 3사가 지난 23일에서 25일 코리아 리서치 통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수치도 한번 좀 네, 아무래도 이제 경합 지역은 구체적인 수치도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네. 경기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 39.1%,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37.7%였고 인천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39.9%, 박남춘 민주당 후보 35.8%였습니다. 대전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 40%,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36.1%였고 세종은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 40.4%, 이춘희 민주당 후보 38.5%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 의원님, 사실 이렇게 경합 지역이라는 거는 아까 뭐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솔직히 뭐 다 가져간다, 어느 쪽이 몰아서 가져간다 이러면 또 추가 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절대적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이건 투표라는 건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그 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견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4년 전에 광역 지자체장 17곳 중 14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12석 중 11석을 가져갔고 그리고 서울시 의회 110석 중에서 아마 102석을 아마 민주당이 독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권 견제론이 먹히기 쉽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정권 안정에 조금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견제론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고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흐름 자체가 대선에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꾼론을 전면에 부각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충성 원장 이재명 후보를 갑자기 등판을 시킨 거예요. 물론 선거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등판시켜가지고 이재명의 개인기를 이용해서 민주당의 지지를 올리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나오기 전으로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더 악화되고 더 나빠졌죠. 그래서 아마 5월 8일 아마 개항을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 출사표 던질 때 거의 뭐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는데 그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출마해서 쉽게 얘기하면 방탄 출마한 이런 말이 있었지만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등판해서 전국 과반의 그 지방선거를 과반을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이라 하지만은 내가 역할이 없고 실제 지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 내용에 대해서 판세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어려운 선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떠나서
이제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 선거 자체, 김포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선거 자체, 지방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지방 일꾼을 뽑는 건데 이 지방선거 자체가 이재명 브랜드 하나, 이재명 개인기의 블랙홀처럼 삼켜버리면서 지방 일꾼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자충수였고 상당히 심각한 어떤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2018년만 해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악했었는데 그렇다면 정 의원님, 이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게 가장 큽니다. 사실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힘이 실려졌던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갈 수 있는 길을 또 어떤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여성 유세단을 꾸려서 전국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 대구, 뭐 창원 이런 데도 가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을 다 다녔는데 지역에서 만난 분들이 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 후보가 일은 잘했다. 4년 동안 일은 너무 잘했는데 내가 투표할 기운이 없다. 투표장에 나가고 싶지가 않다. 요새는 신문도 보기 싫다. 뭐 TV도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다면 투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인천 얘기는 못 드렸었는데 실제로 인천 같은 경우도 과거 인천을 보면 패턴이 굉장히 인천 유권자분들이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꼭 한 번 했던 그 단체장을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뽑아주시진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장이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분들도 저는 좀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린다고, 지역의 일꾼에게 표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승부처로 꼽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부동층이 1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누가 잡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님? 김동연과 김은혜, 이게 김동연 후보는 사실은 실력하고 도덕성 우위론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했다는 점, 자수성가했다는 점,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일어난 고급 관료,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좀 처음부터 좀 살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발동이 걸렸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당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별도로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좀 늦었다는 말씀, 제 눈에 그래 비쳤다는 거고, 김은혜 후보는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 아시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의 뭐 진짜 윤핵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웠으니까, 대변인 했으니까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초선이라는 점, 그리고 경험이 그렇게 도정을 이끌어가기에는 1,400만 명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회의론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당 분위기가 좋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을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31개 시군의 경기도에 인구 대비를 해서 그 비율에 맞게 표본을 산출해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동남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6개 시군을 묶어서 거기에서 표본을 만들어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하고는 좀 다를 공산이 경기도는 특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투표율, 특히나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40대, 50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관건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국적 관심을 끄는 이유도 그 대목일 텐데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는 걸로 좀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박 의원님, 이번에 네. 윤심을 등에 업은 김은혜 후보가 이제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김동연 후보와 계속 박빙을 벌였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자질론이죠. 자질론 나왔었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윤심을 등에 업고 어차피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었고, 그리고 윤심을 등에 업고서 어떤 정치
이런 지자체장 선거 처음 나서는 건데 그 중진 유승민 의원을 꺾었단 말이에요. 이게 윤심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은 정당 그 인재보다는 정당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정 안정과 견제로 본다면은 국정 안정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선 끝난 지 지금 3개월 됐는데 이 정권을 갖고서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 견제하고 심판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견제론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금 자가당착인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운 견제론이 이게 지금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5년 동안 내내 독주하다시피 이 정권을 전 정권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법 폭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랄지 공수처법이랄지 임대차 3법이랄지 여론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보면 다수 구석으로 밀어붙인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검수완박까지도 국민들이 반대함에 불구하고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입법 폭주 행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서 그동안 입법, 사법, 행정, 지방 권력까지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한테 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네. 정 의원님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네. 될까요?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심판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세를 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요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경기 찬스를 주겠다. 그래서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이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정말 5천만의 살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 집이나 뭐 건물과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서 한 16억 정도를 축소 신고를 했는데 저도 국회의원 할 때 뵀지만 이제 매년 이제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의원을 할 때부터 그 잘못 신고를 했다는 건데 그게 저는 만약에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억이라는 게 일반 서민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16억을 누락했다? 그렇다면 33조 경기도민, 1,400만의 경기도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배분할 것입니까? 측정할 것입니까?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살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을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민주당에서 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억 원인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용기는 가상합니다만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이미 200만 명이 넘는 도민께서 이런 사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도민의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신재우 기자, 이 정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선관위도 이걸 인정을 하고 공표하도록 했는데 일단 그거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이번 지선에서 워낙 뭐 이런저런 공방이 많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선관위에 김은혜 후보가 선거 공보 재산을 허위 축소 기재했다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맞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중에서 재산 상황의 배우자 부분과 이제 이런 부분의 재산액은 사실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김은혜 후보 측도 실무자 일부 착오가 있었다. 재산 신고와 관련해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은혜 후보도 인정을 하면서 이제 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이 공고문을 모든 투표소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31개 모든 투표소에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 공고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유권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가 이야기해 볼 텐데 지금 저희가 중앙선관위원회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박 의원님, 사실 이런 재산 축소 의혹 지금 금액을 보니까요. 173억을 158억으로 과소신고하고 또 증권도 1억 2천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 이 워낙 사실 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나왔을까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일단 뭐 재산 규모 자체가 엄청 큽니다. 네.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거는 한 재산이 170몇 억인데 그 16억 정도 축소했다 그래서 일부러 했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재산을 축소 신고를 고의로 했다 그러면 당선 무효에 맞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의로 했는지 아닌지는 뭐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으로 밝히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산 같은 게 이런 식의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산 신고를 할 때 정말 하나로 축소 신고하면은 상당한 불이익이 가도록 법을 좀 조정을 하든가 하는 게 필요하고 보통 유권자 이런 소식 들을 때만 좀 짜증이 나요 기본적으로. 왜 재산을 왜 축소를 할까? 어차피 그 신고한 재산 자체도 공시 가격으로 하고 실제보다도 낮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재산 신고만큼은 좀 공직자라면 좀 투명하게 명쾌하게 하고 그 실무자 착오를 항상 나오면 실무자 착오인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실무자를 그러면 신상 필벌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좀 뭐 나중에 수사로 밝혀질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실 때 뭐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은 크게 안 흔들리겠지만 상당히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한번 제가 한번 빨리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이의제기 결정 내용 공고 중앙선관위에서 이의제기 결정 내용 이의제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보니까 배우자 건물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의 남편이죠. 남편 빌딩이 보니까 173억 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158억 원을 기재하여 재산 건물 가액 14억 9천만 원을 과소신고했다는 부분 하나 세 가지던데 하나는 또 배우자의 정권 그게 주식 말이죠. 이거를 9억 6천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억 3천만 원으로 신고하여 기재하여 1억 2천만 원을 과소신고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배우자 지분, 건물의 배우자 지분, 남편이 그 건물의 지분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입니다라고 발언한 게 사실이 안 맞다. 사실은 8분의 2, 4분의 1이더라. 뭐 요 세 가지를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걸 중요한 이유가 이걸 신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걸 투표소 앞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당장 투표로 가는 자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가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걸 민주당에서는 이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 공표. 근데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16억 정도를 과소 신고한 거죠. 적게 신고한 건데 이게 고의라면 문제가 되지만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인가요? 재산외 등록 잘못했다가 어떻게 보면 벌금 작게 맞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라서 처벌할 수 있냐 여부는 사실은 검찰 수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밝혀질 사안이다라는 게 좀 현재로는 정확한 사실 같아요. 네. 정 의원님께서도 뭐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 공직자를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저도 이제 공관위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범죄 사실과 그리고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로 당선이 되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청렴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 다른 돈을 받거나 뒷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그 재정 상태를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해명한 대로 뭐 재산이 몇백억이 되는데 여기서 뭐 몇 억을 실수했다라는 개념은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33조인데 도지사가 되었을 때 뭐 1, 2조 정도는 틀려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오히려 본인이 실수했을 때 유권자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저는 사과를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액은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중앙선관위 지금 12시 8분 지나면서 또 투표율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 대선 직후 이 선거인 만큼 또 이 투표율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시간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지금 전국 본투표 상황 전해주세요. 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향후 4년을 책임질 4천여 명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실시간으로 집계돼 1시간 간격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4년 전 같은 시간 19.7%보다는 낮아서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62%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였는데 지금과 같은 본투표율 추세가 이어진다면 최종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기자, 투표해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투표하러 많이들 나가실 텐데요.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정 투표소는 포털 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 투표소로 가셔야 한다는 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 30분 전까지 꼭 도착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되는 선택 2022 지방선거 특집 방송, MBN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지사 관련 의혹 이야기 조금 더 해보고요. 일단 신재우 기자, 김동연 후보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얘기가 나오니까 김동연 후보는 뭐 명절 선물 세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김은혜 후보 선대위가 제기한 내용인데요. 이제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측근 인사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독점으로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래서 이제 국고손실 등으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어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고발을 했습니다. 다만 김동연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사의 사실이라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네, 자, 김은혜 후보 측에서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럼 관련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부총리 재직 시절 2년 연속으로 최측근 업체에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2017년 설에는 선물 세트를 우체국 쇼핑에 맡겼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하고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동연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십시오. 네, 현재 양 후보가 서로 사퇴하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박 의원님, 이 부분 어느 쪽에 더 불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당연히 뭐 근데 아까 제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재산 축소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건 어차피 검찰 수사를 할지 경찰 수사로 밝혀야 되는 문제고 솔직히 김동연 이 일감 몰아주기도 제가 사실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역시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밝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뭐 투표 성향에 또 투표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동연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논란을 제기를 했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재부 장관 명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에게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이름으로 나갔을 거예요. 나가는 명절 선물 세트를 그전에는 우체국 쇼핑이라는 공적 기관을 활용했는데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업체 아는 사람이 아는 업체에다가 선물을 주문해 줬다. 선물 어쩌면 일감이라 선물 몰아주기, 선물 주문 몰아주기인데 금액이 보니까 한 2억 5천만 원 된다 그래.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대목은 어차피 그럼 우체국 쇼핑은 그러면 잘 된 거고 개인 업체한테 해준 건 나쁜 건가? 선물 내용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 짐작컨대 아마 농산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농수산물. 왜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꽤 많다. 그래서 이게 뭐 리베이터, 다시 말하면은 뒷돈을 받지 않는 이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그 업체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사이,
그 사이에 또 누가 있는지 이런 데문에 해서 의혹은 좀 남는 거다. 금액도 2억 5천만 원이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께서는 여기 어떤 말 덧붙여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김동연 캠프에서도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명절 관련의 선물 세트 계약은 그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고 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과거에 그게 생각났어요. 그 이은채 의원인가요? 뭐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명절 선물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 어떤 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명절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그 다양하게 어떤 꼭 우체국이라는 특정한 그 기관이 아닌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또 생활하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확산하는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 계속 진행 중이고 6시, 그 7시 반에 끝이 나는데 사실은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방선거도 물론 당연히 어떤 지방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박 의원님, 이 여권에서 사실 지방선거를 승리한다면 아무래도 이 국정 운영이 훨씬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출범을 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퍼져 있어야지 국정이 쉽게 굴러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한쪽으로 과부하 걸리면은 그 결과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일단 그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은 내후년 2024년 22대 총선까지는 선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정 견제는보다는 일단은 입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2년 동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어떤 입법이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국정이 좀 안정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 권력도 조금 바뀌고 그리고 보통 이 기초의원할지 그 광역의원 뽑을 때 지자체장 따라서 줄투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잘 모릅니다. 광역자치단체 정도만 알지 그 밑에 기초의원이 누구고 잘 모르는데 지금 서울시만 봐도 지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지만은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펼치고 싶은 그 비전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서울시 의회 권력도 바뀌면은 그 국정 철학을 좀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한쪽으로 특히 이제 뭐 지금처럼 오세훈 시장의 민주당이면 뭐 균형이 된다. 또 오세훈 시장은 아니다 일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2018년 선거 때만 봐도 2018년에도 민주당이 독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사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독재하는구나 막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심해도 좀 심했다. 이 4년 전에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서울에서는 25개 구청장 가운데 24대 1이었고 경기도는 말이죠.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29대 2였어요. 29대 2.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한쪽은 치우치기는 맞고 근데 이 선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국회 권력, 아까 말씀하신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은 아직도 2년 후까지는 민주당이 무조건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 권력만큼. 지방 권력조차도 만약에 못 빼서 온다면, 다시 말해 탈환하지 못한다면 굉장한 동력에 지장이 생기는 건 맞는 거예요. 국정운정 동력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 새 정부의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확인됐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것이 수치로 확인되면 말 그대로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가 죽어서 국회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국민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중요한 거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야당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 당권 싸움이 촉발될 겁니다. 아마 그게 결국은 야당을 누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냐를 결정하는 그 8월 달에 전당대회였던데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가 관심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번 선거가 말씀하셨지만 2년 후까지는 2024년에 4월 달에
21대 총선거까지는 2년 동안은 선거가 없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양당이 목을 매는 이유가 지방선거 이후까지 내일 당장, 내일 이후에 국회 상황까지를 포석에 둔, 염두에 둔 그런 그 행보들을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여소야대 정국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방 정권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견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뭔가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금 다수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근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제 지역 예산은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지역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리고 예산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이 좀 다를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타협하는 과정에 시간적으로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이나 어떤 복지 정책들을 위해서는 전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이 가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반면 또 민주당이 그래도 많은 표를 얻어서 뭐 아까 말한 뭐 9대 뭐 이렇게 4 이렇게 아니라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여권에 대해서 계속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 자체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힘든 시작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석, 최소 6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광역 말씀이신가요? 네, 광역을 예.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광역 기준으로 6석 이상이 된다면 어떤 지도부의 책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선거 이후에는 정계 개편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당대표가 그 다음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2년 뒤에 치러질 그 공천에 있어서의 특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과거 국민의힘에 있었던 어떤 당원들이나 어떤 출마자들 그리고 아마 또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뭐 민주당도 이제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민주당이 변화되고 혁신되고 아마 앞으로의 2년이 선거 이후에 2년이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신 의원님께 이거 짧게만 질문 드리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선전을 했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올 것인가 그것도 좀 관심이 만약에 가거든요. 민주당이 선전한다. 다시 말을 바꾸면 국민의힘이 예상보다 득표율이 떨어졌다. 17곳 중에서 뭐 9곳밖에 못 차지했던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나오겠죠. 당연히 뭐.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나 개항에 가서 선거운동도 운동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사전투표도 개항구 을에서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노리는 거냐.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면은 낙선시키는 게 적장을 쓰러뜨리는 게 가장 작이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걸 내비치는 대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현 지도부,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까지 포함한 지도부의 운명도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마음속으로 웃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박 의원님, 그 관전 포인트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짧게 짚어주시죠. 뭐 경기도겠죠, 경기도.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마 민주당도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선거 결과를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걸. 그래서 아마도 그 상당 부분 광역지자체장을 국민의힘에 뺏기겠지만은 만약 경기도를 수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 갖고서 우리가 선방했다는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12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신재욱 기자 마지막으로 지금 투표율 한번 짚어주시고 한번 또 정리해보죠. 네, 지금 투표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보다는 지난 사전 투표보다는 확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못 보이고 있고요. 거의 1% 안팎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정확히 지금 화면에 나온 게 15% 맞죠? 네, 맞습니다. 15%인데 확실히 지난 투표보다는 확실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50대 초반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선거랑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적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지방선거 투표율인데
2010년이 27.1%, 14년이 23.3%, 19.7%, 15% 순인데 지금 이게 이 시각 기준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고 이따가 사전투표가 반영이 되는 것도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2022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